지금 이 영상이 거의 본 수업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1시간 30, 우리 1시간 15분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좋겠고. 이제 EDI를 이런 식으로 한다까지 했고요. 그럼 얘네를 EDI를 좋게 만들려면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뻔합니다. EDI를 좋게 하려면 EDI를 낮춰야 된다는 거고, EDI를 낮추려면은 분자를 키우면 큰일 나죠. 분자를 낮추거나 분모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아까 있었잖아요. 분자랑 분모. 그럼 거기에서 분자를 낮추고 분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제안하면 되잖아요. 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분자에서는 우선 엔진 동력을 좀 줄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줄일까요? 엔진 동력. 작은 엔진을 넣어야겠죠. 근데 작은 엔진을 넣으면 속도가 안 나올 텐데 작은 엔진으로도 속도가 잘 나오는 배를 설계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래 하던 겁니다. 연비를 좋게 하는 그런 배죠. 연비 좋은 배 만들면은 당연히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프로펠러가 추진 효율이 좋든 아니면 배의 저항이 작아가지고 뭐 똑같은 속도에서 요구된 동력이 적건 그건 이제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SFC는 연료 소모율이잖아요. 몇 그램을 가지고 1kWh를 낼 수 있냐. 이건 이제 엔진 문제입니다. 엔진을 잘 만들면 되겠죠. 엔진 효율이 좋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엔진 메이커 문제니까 뭐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아까 연료별로 탄소 배출량 있었잖아요. 걔를 줄여도 되겠죠. 아까 앞에서 뭐 했어요? 중유를 LNG로 대신 쓴다거나. 그래서 LNG 쓰는 배들이 EEDI가 좋아지게끔 하기 때문에 엔진 메이커들이 요새는 엔진에서 중유랑 LNG랑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돼요. 그래서 뭐 EEDI 올라가면은 거기 맞춰서 LNG 주로 태우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모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EEDI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분자값을 줄이는 거고, 분모를 키울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화모를 더 옮기면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어차피 배 크기 정해져 있는데. 물론 좀 배를 크게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 속도가 좀 올라가도 좋겠죠. 근데 같은 엔진 동력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P를 낮게 가면은 그만큼 이제 V를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의 동력은 속도 세제곱에 거의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잘 기억을 한다면은 저항계수라는 거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저항계수가 뭐예요? 실제 받는 저항 힘을 뭔진 모르겠지만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저항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저항 곱하기 속도. 저항 곱하기 속도가 동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항은 아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데 라고 하니까 다 감안하면 뭐예요? 동력이 속도 세제곱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되죠. 그러면 EEDI로 봤을 때 EEDI 분자에 P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V 세제곱에 비례한다며. 그 다음에 뭐 SFC랑 카본 팩터랑 있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캐패시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V 세제곱이랑 V가 비례한다고? 그러면은 정리하면 뭐가 돼요?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EEDI는. EEDI가 V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속도를 확 늦춰버리면. 그러니까 배가 되게 느린 속도로 가면은 느린 속도로 가게끔 설계를 하면은 EEDI를 맞추기가 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 말이 되죠. 분자는 동력에 대한 거고 분모는 속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분자가 속도 세제곱에 비례하는 동력이 속도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그거 계산해주면은 EDI 자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는 설계 속도를 확 느리게 하면은
EDI 맞추기가 쉽겠는데요? 라는 데까지 생각을 해버린 거죠. 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배는 큰데 설계 속도를 너무 낮게 하면 엔진이 작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좀만 있어도 얘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차 같은 거 생각하면 기차에 엔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잘 닦여 있는 철로 위에서 가는 걸 생각한 거지, 막 되게 거칠거나 아니면 경사가 높거나 그런 데 가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기차는. 그러다 보니까 기차는 조금만 이게 경사가 급하거나 하면 애가 못 올라가요. 배도 똑같겠죠. 엔진 동력을 되게 그 낮은 속도에 갈 수 있게끔 엔진 동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밖에서 거친 그런 외란이 있으면 그걸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관 동력이 너무 작으면은 거친 바다에서 배가 전진을 못 하니까. 그럼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잖아요. EDI 맞추라고 했더니 맞추려고 속도를 줄이는 꼼수를 써가지고 이게 배가 배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엔진이 있어야지 라고 또 제안을 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경차도 시속 100km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비싼 차도 시속 100km 나옵니다. 시속 100km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그 100km로 가는데 뭔가 다른 외란이 있다거나 뭐 길이 거친데도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거죠. 배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최소 추진 동력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니들이 EDI 맞춘다고 설계 속도를 낮춰가지고 엔진 필요한 동력을 낮춰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해서 최소한 P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배 중에 속도가 낮아도 되는 배가 벌크선하고 원유 운반선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잘 안 낮춰요. 컨테이너 같은 거는 특히 고속이고, LNG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은 속도가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러다 보니까 벌크선이나 크루드 오일 원유 운반선 정도나 최소 추진 동력을 정해놓으면은 얘네들이 속도를 줄여서 EDI를 맞추려는 짓을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DWT 기준이죠. 네. 그래서 DWT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배 종류별로 개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예요. 더하기 P.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벌크 운반선에 대해서는 DWT 14만 5천 톤 기준으로 곡선이 한번 바뀌어요. 추세선이.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정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 이상한 꼼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여러분들이 EDI를 낮추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체 저항을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 배 설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 중에 배울 내용들이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된다라는 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체 저항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류비, 추력 감소비, 상대 회전율, 이거는 추진기랑 프로펠러랑 선체랑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배 뒷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반류비는 배가 가는 속도 대비 프로펠러로 들어오는 유동이 얼마나 느려졌냐를 보는 거고요. 유체가 배를 지나오면서 마찰 때문에 느려집니다. 그래갖고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배 속도보다 좀 느려요. 그 다음에 추력 감소비는 프로펠러가 도는 걸로 인해서 배의 저항이 추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상대 회전율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추진기 자체 효율도 올라가면은 당연히 배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배에 요구되는 동력이 줄어들겠죠. EDI에 좋아요. 그러니까 추진기 설계도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선체 저항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추진기 선체 상호작용을 좀 유리한 쪽으로, 아까 반류비, 추력 감소비 뭐 이런 것들 잘 설계를 해서 선박을 설계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구 동력이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EDR을 맞추는 게 정상적인 그런 방법이 정석이겠죠. 그 외에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죠. HFO를 주로 쓰고 있는데 걔 말고 좀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면은 탄소 배출량이 줄잖아요. 같은 에너지를 낼 때 탄소보다 H2O 비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LNG. LNG가 제일 친화적입니다. 지금 상황. 그거 말고 LPG도 뭐 한 5%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프로판이나 부탄이나 5에서 6%. 그 다음에 오히려 중유보다 디젤은 조금 탄소 배출량이 많더라 하는 얘기들. 저렇게 그냥 표로 보지 말고 실제 숫자로 IMO에 써져 있는 거 긁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배 설계에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값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C값. 한 가지 특이한 게 여기에서는 메탄올, 에탄올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메탄올, 에탄올은 알코올이죠. 여러분들이 술 먹으면서 좋아하는 건 에탄올이고요. 메탄올은 먹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독물질이라서 취급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가 막히게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기 아마 영국인가? 유럽이나?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E5나 E10이라고 해서 그 자동차 기름 넣는 데 보면은 저거 써져 있는 차들 있거든요. 우리나라 차 말고 외제차들은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휘발유에다가 휘발유 엔진 얘기예요. 디젤차 말고 휘발유에다가 에탄올은 5% 아니면 에탄올을 10% 섞은 연료까지 대응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저거 안 섞어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이거 섞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에탄올을 섞으면은 연료 라인이 부식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대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10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에탄올을 섞은 연료를 휘발유를 넣어도 된다고. 아직 배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에탄올, 메탄올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이 워낙에 작으니까요. 지금 얼마요? 거의 중유의 반절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탄소 배출량도 작고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여기 여러분들 설탕 만드는 사탕수수 같은 거 그거 수확해가지고 걔 발효시켜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바이오 퓨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딱히 저기 석유에서 캐는 거 아니라고 보면은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물론 바이오 연료들을 만드니라고 우리가 먹을 것들이 좀 없어 식품 그런 거 곡물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것도 훌륭한 연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배 엔진에서는 헤비 퓨얼 오일 기반이고 LNG 정도? 그거 같이 쓰는 설계들로 많이들 시중에 나와 있어요. 에탄올, 메탄올 같이 쓴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찾아보진 못한 것 같네요. 애초에 쟤네들은 휘발유 대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배 사진들 보면 프로펠러 앞뒤에 막 요상한 거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가물들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가물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PBCF라는 물건이 있고요. PBCF를 달면은 엔진 동력이 한 2에서 5% 정도 감소를 해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2에서 5% 정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BCF 하나만 달지 않고 다른 종류의 연료 절감 장치,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 ESD를 다른 것도 같이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간섭만 없다면.
PBCF랑 간섭 나는 거는 러더벌브라는 애는 간섭이 나니까 안 된다. 여기 그래프 보면 빨간색이 그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 진한 회색으로 된 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PBCF랑 같이 쓸 수 있는 거 카펠 아니면은 뭐 AHT 노즐 그런 게 있네요. 이런 애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조합하면은 2% 이득에다가 뭐 5% 이득 그런 식으로 하면 한 7%, 잘하면 10% 이런 식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요새 EEDI는 절대 못 맞춰요. 그냥 저런 거 ESD 하나도 안 달고 나왔다? 그럼 EEDI 뭐 페이지 1도 못 맞출 거고, 요새는 요런 거 달아가지고 연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LNG랑 뭐 헤비 퓨얼 오일 섞어서 태워서 또 탄소 배출량 줄이고 그렇게 EEDI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박 종합 설계할 때도 요런 거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달아줘야 돼요. 안 달면 EEDI 절대 못 맞춰요.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EEDI를 적용을 할 때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배들은 EEDI 목표를 잘 따라오고 있고요. 어떤 배들은 좀 아직 미진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컨테이너선은 지금 2025년 목표치를 상당히 잘 맞췄어요. 근데 컨테이너선 상당히 고속선이거든요. 고속선이지만은 그러니까 고속선인데 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추는 거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화물선들도 한 70%까지 맞췄어요. 근데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거 벌크 운반선 이거 1%밖에 아직 EEDI 2025년 30% 절감한 EEDI를 아직 못 맞추고 있죠. 가스캐리어나 오일탱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요런 배들이 상대적으로 만드는데 기술이 좀 덜 필요한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싸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가스 캐리어는 좀 아닌 것 같고, 오일 탱커나 벌크 캐리어, 특히 벌크 캐리어는 되게 싸구려 배거든요. 그래서 EEDI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배다 보니까 EEDI도 못 맞추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설계할 때 EEDI 뿐만 아니라 요새 EOI 아니면 EEXI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EXI는 existing, 그러니까 이미 있는 배들에 대한 연료 효율 얘기하는 거고요. EOI도 똑같아요. 이미 있는 배들의 운항 중에 CO2 배출량에 대한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운항 중 CO2 배출량이 얘기되냐?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똑같은 차를 줬는데 누구는 막 신나게 붕붕 밟고 다니고 누구는 되게 조심조심 연비 운전을 해요. 누구 CO2 배출량이 더 작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배도 어떻게 운항하냐에 따라 CO2 배출량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바다를 최대한 피해가지고 잔잔한 바다 위주로 가면은 동력을 그만큼 덜 쓰겠죠. 파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EOI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로를 얼마나 잘 선택을 하냐, 아니면 뭐 운항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EXI라고 통합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자료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는 이어서 할게요.